안녕하세요. 신개념 자산관리 프로그램 부러운 세계 부의 제고 박주연입니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소매 끝을 보라. 그만큼 우리가 이제 눈에 잘 띄는 화려한 모습보다 소소한 습관이나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부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것들에 좀 주목을 하고 일상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매일 1시간 동안 부러운 세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부를 채워드리는 그런 작지만 값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이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자산관리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나도 자산관리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전화구에 02-2638-3980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참여도 가능한데요. 노란톡에서 부러운 세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자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부러운 세계 책임질 두 분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이 두 사람에게는 비범한 힘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능력은 다른 차원의 그것이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조하는 능력, 경제 데이터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능력. 어떠냐?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능력이란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성, 김인삭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찐이야. 네, 안녕하세요. 진짜 자산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 김민성입니다. 진짜 자산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김이삭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준비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은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과 재테크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활 가까운 곳에서 돈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렇다면 부러운 세계 부의 제곱 수요일 순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도 유행을 알고 흐름을 잘 읽어야 잘할 수 있고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간에는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트렌드 우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대출과 예적금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대출 상품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규제 또한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불안정한 시장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예적금에 돈이 이제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역시나 적금 안 되신 분들 없으실 거고 간혹 가다가 대출 상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입한 것이 대출 상품 그리고 적금 상품이다. 예적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대출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출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노후, 세 번째는 바로 대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가계 신용조사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으로 2002년 4분기 464.7조 원에 비해 약 3.3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규모 확대가 경제적인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이제 부상을 한 겁니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겪었겠지만 대학생들 중에서 학자금 대출 안 받는 친구들 거의 없고 또 이제 우리나라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받는 비중은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대출 상품 중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입학금을 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계획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서 뭐 대출 받는 분들은 워낙 많이 받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대출을 받는 목적만큼이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어볼까요? 네, 이제 가장 먼저 대학을 입학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가장 먼저 발생을 하겠죠. 이제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4년제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2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8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 대학, 교육대학 학생은 총 46만 2,672명으로 17년 대비 4.3%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에서 30%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이제 대출을 갚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이제 상환하기 시작한 8만 6,142명 중에서 약 31%의 비중인 2만 6,526명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이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체 대학생 수는 17년 기준 61만 명에서 18년에는 62만 명으로 대출 금액도 1조 7,337억에서 1조 8,076억 원으로 약 639억 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대출 연체 개월수 같은 경우에는 3.1개월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빚에 헛되어지지 않게 대출 금리를 낮추고 더 이자가 적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줘야 하는 정부에서 정책이 필요하고요. 연 2.2%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볼멘서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빚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빚 갚고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학자금 대출 이제 받기 시작해서 그거 다 갚을 때쯤 되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이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대출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하면 가장 또 빠질 수 없는 게 전세자금 대출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요가 많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이에 해당하겠죠? 네,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가장 많이 대출을 받는 항목 중 하나였는데요. 나날이 이제 치솟는 물가에 온전히 내 돈으로 집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지만 이사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생깁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 자금 대출은 이제 월세 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전세 목적 대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 변화와 주택 상황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1%에서 2.7%로 낮고 굉장히 낮은 편이고 원금은 만기 후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총 2년 단위로 봐서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1억 2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과의 배우자의 총 소득을 합산했을 경우에 5천만 원이 넘으면 넘지 않아야 하고요. 다만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네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5천만 원 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2천. 좀 까다롭고, 이걸로 과연 또 전세 자금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그리고 또 부러운 세계 통해서도 사실 이제 신혼부부 뭐 고민 있어요. 집 뭐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좀 그러니까 짚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와 관련된 좀 전세자금 대출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이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이제 기존 은행에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매우 저렴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조건이 기존보다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요. 먼저 신혼부부 전세 대출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늘었고, 대출 기간도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까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당 부분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 서비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뭐 현금 서비스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이거 자체도 이제 대출로 여겨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요즘 어플을 통해서 소액 대출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핸드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출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소액으로 이용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인 다른 대출보다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카드사 현금 서비스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현금 인출기 가서 신용카드 넣고 현금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카드를 이용해서 뭐 현금 돌려막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었고, 하지만 카드 현금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단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평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카드사에서 대출을 진행 시 심사 절차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큰 금액을 받으면 뭐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출 금액보다는 대출의 건수가 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는 이제 소액으로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상환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현금 서비스의 건수가 많아진다면 이제 상환 능력도 그만큼 떨어질 테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왜 뭐 돈 자금 잘 굴리는 방법, 뭐 돈 모으는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잘 모르고 어렸을 적부터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신용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대출의 건수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좀 유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대출의 종류도 많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어떻게 좀 하면 정리를 하면서 자금을 잘 운영해 볼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뒀거든요. 서울 전화 02-2638-3980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노란톡에서 부러운 세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에 좀 나눌 이야기는 예금 적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 대출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5억 원이 있는데도 나는 그냥 집을 안 살래. 차라리 그냥 현금만 갖고 있을래.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이제 상황에서 현금으로 자산을 이제 묶어놓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죠. 뭐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하고 나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습니다. 뭐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처럼 어쩌면 현재와 같이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대출을 잘 쓰면 약이 되는 거고요. 못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출과 함께 나란히 또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예금과 적금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게 이제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부동자금으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금과 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0%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행 예적금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원금 보장이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예금과 적금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나운서님께 왜 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때는요. 사실 예적금이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돈 모아서 넣어놓고만 있어도 어쨌든 간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성향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장하자라는 그 심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습관을 많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은행 예적금만 하는 재테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부모님의 습관을 이어받게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왜 은행에다가만 저축을 하게 됐는지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리먼 사태 2008년도에 다들 알고 계신 사태죠. 예, 그때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5%를 윗돌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은행 적금으로 7% 적금 상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7% 적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가입하실 건가요? 당장 가입하죠. 네, 당연히 가입해야죠. 그러면 네. 만약에 17% 적금이라면요? 그러면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다 가입하죠. 네, 이제 실제로 17% 이상의 적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혹시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뭔지 제가 여쭤봐도 5년 될까요? 전에요? 네.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그쵸, 금융과 관련된 거예요. 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네. 왜 응답하라 시리즈 거기서 이제 네. 금융 관련한 뉴스 네. IMF 이거 좀 많이 나오면서 혹시 그 관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5년 전에 히트를 쳤던 응답하라 1988, 이제 응팔에서 성동일 씨는 극중의 은행 감사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보검 씨가 바둑 우승 상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끼리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음마아파트, 삼성 등 많은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성동일 씨가 17% 적금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랑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 때는 진짜 있었냐? 그러니까 저 때는 22%짜리 적금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어도 재테크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 이런 예적금의 영향 때문에 재테크를 이어간다면 일본처럼 금융 문맹 국가로 전환되어 점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가능성이 커지고요. 지금 0% 금리라는 말은 2020년 5월 28일에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은행 금리는 시중금리가 나라의 정한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0% 금리의 적금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기준금리하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좀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받는 그 이자가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은행 적금에 대한 이자 방식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2%로 가정을 했습니다. 은행은 이제 원리자가 아니고 연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달에는 은행의 거치 기간이 1년 약정을 해서 12개월이었을 때 2%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도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에서 이제 실제 거치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2%로 가정했을 때 2% 내에서 약 8.4%가 이자가 차감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0.16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월 약 2% 정도의 적금을 가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0.167 정도의 이자만 받게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실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연 2%짜리 적금을 가입했을 경우 매월 10만 원씩 납입했을 가정하에 아나운서님은 1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죠? 총? 네, 저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10만 원씩 모으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모이게 되죠? 120만 원. 예, 맞아요. 네. 12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자는 13,000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자 속세를 제외하고 실제 수령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밖에 안 돼요.
원래 2%라고 가정하면은 120만 원에 2% 2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김민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지막에는 0.167%를 받기 때문에 13,000원,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면 11,000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나는 2%짜리를 가입했는데 그걸 표면금리라고 해요. 표면금리는 2%짜리를 가입하게 되는데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0.9%밖에 안 된다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뭐 7%대 적금 시대, 22%대 적금 시대 이야기하다가 지금 2%뭐 0. 몇 퍼센트 이야기하니까 살짝 우울해지네요. 금융권별로 좀 현재 지금 상품들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를 해 오셨다면서요. 현재 지금 상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적금과 예금 중에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적금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가 조금 넘는 적금 상품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수협은행에서는 1.9%가 가장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이었고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웰컴저축은행에서 3%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이 꺼려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부실 은행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고려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하게 되는데 몇몇 저축은행은 이제 돈을 넣고 만기가 돼서 차지를 하면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금융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은 이제 K뱅크의 1.3%, 그다음에 동원제일저축은행의 2.15%가 이제 2금융권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훨씬 더 이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이자 높은 상품들을 내놓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왜 부실 은행 논란과 함께 뭐 어디가 망했다, 제2금융권 뭐 문 닫았다 이렇게 되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은행 앞에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내 원금 받을 수 있느냐 막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좀 이런 논란들이 꾸준히 있지 않았나요? IMF 이후에 부실 은행들이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2012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이 있는데요. 뭐 부도도 사람들이 2금융권의 인식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금자 보호 금액인 5천만 원도 지급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준 50%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도가 난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안정성이 좀 논란이 되어 왔던 거고 뭐 지금은 사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많이 탄탄해졌습니다만 과거에 이랬다라는 차원에서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금리 자체가 낮고 이제 투자할 상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상품들을 보면요. 가끔 이제 보다가 뭐 원금에 대해서 뭐 3% 확정금리다, 몇 퍼센트 수익 보장 이런 그 상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시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몇몇 퍼센트의 고정금리를 주겠다라는 상품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확정금리를 주면서 뒤에 비과세 상품이 붙는 상품들은 모두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점만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조금 더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로금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지만 그 전에 보면은 1%도 있고 0.1%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난 후에는 다시 1%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실질 이자를 계산했을 경우에 0.9%가 나왔는데 1%만 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럼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1%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그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라임 사태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펀드도 원금 보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임 자산 운용과 이제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의 원금 보장이 고수익이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을 해서 피해가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용 보고서와 펀드의 규모 설립일을 꼼꼼히 확인해서 원금 보장의 말보다는 펀드 종목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의 사업성
그다음에 기업의 미래성을 확인해서 펀드를 가입을 하시는 게 이제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사실 어떻게 뭐 펀드 종목 안에 있는 기업들과 사업성, 기업의 미래성을 모두 분석해 보면서 투자에 접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 투자자분들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럴수록 더 신중한 관찰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 접근 전략을 꾸려야 한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부러운 세계 전문가와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상담 전화 열어뒀으니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638-3980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부러운 세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플렉스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재테크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그 고민을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 재무설계 시간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모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적금을 부었지만 늘 제자리 걸음 같아서 별도의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아 걱정이 앞서는데 자문 부탁드려요. 일단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적금 부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밖에도 좀 자금을 굴려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좀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일 다닌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구나. 혹시 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뭐 투자 방향이나 뭐 투자법, 그 투자 상품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네.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갖고 이제 실천을 하지 않고 이제 영상이나 지인들이 하는 걸 위주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투자를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지금 그 상황에 맞게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전문가분과 대화하시면서 한번 투자 전략들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바로 비상금 확보입니다. 항상 탄을 확보해야지만 불확실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그나마 이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두 번째가 전략적인 자산 분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실제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에서 전략적인 자산 분배의 중요성이 91.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택이 4.6%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 올인하는 투자의 방법보다는 자산을 분배하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이제 첫 단계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초보 투자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는 분들도 나도 이번 기회에 좀 자산 관리 시작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초보 투자자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비상자금을 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배당주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실 텐데 배당주라는 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또는 이제 매 분기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는 주가 종목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당이라고 하면은 주식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준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제 만일 회사가 꾸준히 실적이 좋아서 수익형 부동산처럼 꾸준히 배당금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단기적인 것만 올인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년 내외를 바라보고 가는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적립식 펀드를 병행해서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게 해서 적립식 펀드를 병행하면서 자산 배분을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위험 요소를 건강, 노후를 꼽아주셨거든요. 혹시 뭐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수장 전후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건데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저축 펀드를 계획을 했어요. 연금 저축 펀드는 이제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세액 공제는 물론 뭐 과세 이연, 저율 과세의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는 55세 이후에는 이제 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므로 노후 대비용으로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또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으로 나눠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비율을 조정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이벤트, 뭐 예를 들면 결혼이 되겠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선이 아닌 비율로 자산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20대 후반인데 무슨 건강과 노후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이런 결정 굉장히 높이 삽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보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금저축과 관련된 상품들을 가입해 놓는 게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궁금한 점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아까 그 포트폴리오 내용 가운데 이분이 목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목돈 활용 팁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알려주셔도 마지막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벌써 비상자금 확보할 수도 있고 뭐 추가 매수를 동안 활용 가능한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당장 1년 후에 전세 계약이 이제 끝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단기간에 무리하게 자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1년 이내에 자금을 조금 더 활용할 생각이시라면 뭐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등 뭐 파키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원금 보장형 펀드인 부동산 리츠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1년 이상을 바라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자금 및 추가 매수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첫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첫 투자 성공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실수 없이 투자에 첫 단추를 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의 사연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제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보험 리모델링을 받고 싶어요. 현재 연금보험과 보장성 보험료로 각각 월 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애써 유지해온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기도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보험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월 50만 원. 물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여주시긴 합니다만 연금보험과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월 50만 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일단 시청자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성분이셨네요. 어떤 보험들을 지금 갖고 있으시기에 월 50만 원씩이나 내세요? 실비보험이랑 연금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보험들은 좀 이제 필요한 보험을 위주로 좀 가입을 하신 것 같고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필요한 보험들을 잘 이제 조정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제가 연금보험은 필요한 것 같아서 따로 연금보험을 50만 원씩 저축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3년밖에는 되진 않았는데 납입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입한 게 3년짜리가 더 많이 납입해서 어머니께서 들어주신 것은 해지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좀 결혼 자금을 모으되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 좀 고려해서 전문가분께 좀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낮추고 단중기적으로 결혼 자금을 빨리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7년 납입한 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약 7%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방향과 거기서 더 많은 수익성을 내는 것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의 성격상 손해보험사 상품과 생명보험사 상품에 또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보험의 본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종합보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은 가입이 필수 조건이어서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체로 주계약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살, 타살, 의료사, 돌연사를 제외는 안 해줘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망이라 해서 즉 모든 사망을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생명보험에서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진단금인데 3대 질병 진단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암, 뇌, 심 이렇게 암이랑 뇌랑 심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지급이 되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중,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 좀 더 포괄적이게 뇌 진단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허혈성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이외에 심장 혈관 질환을 다 지급해 준다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손해보험 쪽에서 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랑 생명보험 같이 종수술이 요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둘 다 비교해 보서 금액적으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와 같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 수술을 받게 되면 입원을 하게 되겠죠. 입원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1에서 3만 원 1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선 3일 이후부터 4일 초과부터 지급이 되므로 대신 가입 금액이 1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최대 6만 원까지 가입이 돼서 이걸 두 개를 적정하게 혼합을 하면은 좀 더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이 내는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비보험인데요.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둘 다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5천만 원은 다 공통점이고 통원이랑 약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통원은 20만 원, 약 제조비가 10만 원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5만 원, 약 제조비 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CT나 MRI 같은 고액 진료를 받게 되면은 20만 원 초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해보험 쪽 25만 원, 그 통원 진료로 25만 원, 5만 원을 더 많이 받는 효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생명보험사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망, 그냥 죽어서 나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도 많이 개발돼서 적립금을 먼저 생활비로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해주는 경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주계약이 적립금으로 전환이 되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적립금을 준비하시는데 그 비중이 높아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보험 증권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이분의 포트폴리오 좀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보험 가입 내역, 현금 흐름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보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M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적립금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그래서 원래 19만 8천 원인 보험이
적립금이 8만 1,000원이 들어가 있어서 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금액을 적립금으로 해지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해지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립금을 최소로 낮춰서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증권상 정말 필요한 보장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진단금이 선지급형이어서 나중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이나 화상, 수술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두 가지만 가져가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입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 두 개를 적립금만 낮추고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확인했을 때 S은행의 금리 1.7%짜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고 연금은 70만 원, 그 어머님이 같이 넣어주신 것까지 70만 원 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30만 원,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총 35만 원을 나머지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바라시는 게 지금 이제 보험료 절감이잖아요. 그리고 연금보험을 대신할 저축까지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우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봤는데요. 단기로는 생활비 115만 원에서 생활비를 좀 더 20만 원을 줄여가지고 비상자금 마련을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CMA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많이 유리한 점이 있어 CMA로 계좌를 추가 매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로는 위에 말씀드렸던 펀드를 종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미국 주식형, 글로벌 4차 산업, 국내 4차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는 50만 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400만 원 한도에서 연금저축보험 가입하고 계신 것을 유지하시되 월납 35만 원으로 낮추시고 15만 원은 연금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보험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최대한 절세를 하시기에는 유리한 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약 1,550만 원 정도 해지연금이 마련이 되는데요. 목돈 운영을 위해서 금융테크랩이라는 랩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성장성과 높은 기술주와 안정성이 있는 금융주가 혼합되어 있는 금융테크랩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용들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은 뭐예요? 일단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비과세 혜택을 갖고 있어서 뭐 일시 수령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이 있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 400만 원 공제가 돼서 지금 고객님께서 만약에 3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된다면 4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 원 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이나 아니면은 IRP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험 좀 리모델링 하면서 금액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자산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02-2638-3980번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부러운 세계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도 또 자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우리 집 재무설계 시간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100만 원의 행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이 지난주 종목들 투자를 하셨죠. 한 주간의 흐름, 과연 수익률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성 전문가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는 지난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해드리자면 처음으로 이 세 종목을 모두 유지하도록 할 텐데요. 네.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일주일 동안 뭐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딱히 뭐 변화는 없었지만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단위로 이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일단은 유지 전략입니다. 김희삭 전문가님은 한 주간의 흐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현대건설이 32,000원에 들어가서 총 15주를 샀는데요. 종가가 33,650원으로
총 수익률이 24,750원 정도 수익을 봐서 환매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시즌 초기 투입 당시에는 109,900원으로 5주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종가 113,300원으로 총 수익률 17,000원 정도로 수익을 봐서 환매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총 수익률 41,750원을 수익을 받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4.1% 정도 수익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시즌 투입했다가 지금 수익을 받고 일단 이제 이번 주에 환매를 하면서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한 주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꾸려봐야 되겠죠. 다가온 한 주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제가 기존에 앞서서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지가 왜 하는지도 이유가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항체 치료제라는 게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목전까지 와 있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뭐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고 영장류 대상 시험을 진행하는 단계였다고 하는데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제 이번 16일까지 인체 대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 내년 1분기면 허가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그러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이제 개발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처럼 이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서 회장이 직접 개발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뭐 인허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연구 생산부터 판매까지 중국 내에서 연구 개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은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결과를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등 뭐 미래형 전기차 배터리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 기업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목이라서 한번 유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올 시기에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유지 전략이었고요. 김희석 전문가님은 새로운 투자처 어디 좀 발굴을 해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과 위메이드를 정했는데요. 이번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성능과 기능이 향상되면서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 주가가 최고치를 찍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 실적에 주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해서 저는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위메이드는 최근에 뭐 현재 중국에서 큰 히트를 치고 있는 미르의 전설 게임 회사인데 게임을 국제재판소에서 샨다라는 중국의 한 회사가 지재권을 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요. 그 국제재판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기존의 게임들이나 아니면은 신규 게임들의 라이센스의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어 목표 주가 38,000원에서 68,000원 올라 투자 가치나 아니면 전망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판매량과 좀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를 LG이노텍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판매량의 증가가 결국에는 LG이노텍에 있어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LG이노텍 새로운 투자처로 좀 찝어봤다라는 이야기였고 위메이드 또 꼽아오셨습니다. 중국에서 큰 히트를 치고 있는 미래의 전설 2라는 게임을 국제재판소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지재권을 갖고 재판을 열었는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무래도 좀 이와 관련된 호재들이 적용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약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함께 접근 전략을 세워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김민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종목을 갖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럼 김희삭 전문가님의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기는 힘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지켜보는 이런 라이센스들을 계약함으로써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관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로 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탄탄히 또 분석을 해보고 꼽아오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결론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러운 세계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2638-3980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부러운 세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자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상을 바꾸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러운 세계 부의 제곱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